당신의 위대한 스타트를 응원합니다. 정확하고 살아있는 법률, 세법, 특허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맞춤형 통합 서비스 로픽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사자들의 상큼한 방송 스타사자 지금 시작합니다. 오! 묵직하네요. 기가 막히네요. 정확하게 너무 딱딱 라임대로 딱딱 끊어가는 이 마이크가 축축해진 것 같은데. 네, 스타사자 10회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9회에 이어서 무역 스타트업을 위한 국제물류 상식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 한번 각자 멤버 인사와 함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진희 변호사님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 진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을 싫어하는 딴지 세무사 장딴지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전을 좋아하는 변리사 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돈 되는 일 빼고 다 하고 있는 프로듀서 최만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 방송 이제 국제 물류 첫 편 이제 해상 운송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떠셨어요? 한숨 나오시나요? 너무 생소한 분야 아니시죠? 생소한 분야기도 약간 경험해보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감이 이게 확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개념적인 이해는, 그러니까 그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을 좀 잡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법률 강의를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감을 잡고 가시면 된다. 근데 그쵸, 실제로 정말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변호사나 전문가를 찾아야지. 네. 전문 지식을 저희가 10년 이상 공부한 거를 강의 한번 듣는다고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디 가서 항상 강의를 들어도 감만 잡으면 된다 이 생각으로 좀 듣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재밌는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 그 하셨던 해상 운송도 좀 감을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확실해요? 잡았어요? 안 됩니다. 잡은 거 맞아요? 의심스러운데. 네, 그래서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냥 최소한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겠다 정도를 아셨으면 좋겠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이런 단어가 뭐지라고 하고, 네, 그 정도 개념으로 잡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 방송은 이제 항공운송의 다음이 이제 해상운송 다음에 이제 항공운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난 9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섬나라나 다름없는, 무역상으로는 섬나라나 다름없는 국가이다 보니까 당연히 항공운송이 중요하고요. 대한민국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항입니다. 네, 여전히 부산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 가장 많은 곳은 이제 수출입되는 물량의 금액으로 보자면은 인천공항이거든요. 실제로 인천공항은 아시아에서도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과 화물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도 그런가 잘 모르겠네. 그 한진해운이 지금은 이제 폐업이 됐죠. 예, 한진해운인데 거의 글로벌에서 탑 5에 들어가던 선사였거든요. 이제 그 다음이 현대상선이었는데 현대상선은 지금 랭킹 한 9위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대단한 것 같아. 네, 조그만 나라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항공사 아시는 거 있죠? 아시아나 네. 하고 대한항공 있죠. 근데 실제로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은 급이 많이 다른 항공사죠. 네, 월등히 대한항공이 높고 아시아나는 많이 낮은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대한항공의 화물 운송은 전 세계에서 거의 탑에 들어가거든요. 네. 한진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우리나라 뭐야? 한진그룹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해상도 그렇게 탑이었고 항공도 그렇고 한진 택배, 한진 고속 이런 것들 많죠. 네. 땅콩만 좀 그렇구나. 땅콩 빼고 괜찮아. 탑이니까 땅콩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류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굉장히 위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인천공항 같은 공항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인천공항이 많지 않지 않아요. 뭐라고요? 많지 않지 않다고요? 없다고요. 부정해.
그러니까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류 산업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인정. 뭐야? 초리 관련이 이 인정하셨습니다. 추임새 도대체 뭐야?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앞에 구에 의해서 이제 항공 운송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해상 운송을 말씀드릴 때도 이제 배의 종류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항공 운송도 이제 항공기 종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투기 이런 거 다 빼고요. 네. 제가 배도 막 항공모 이런 거 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뒤로 하면 네, 그럼 뭐 폭격기, 전투기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화물 입장에서 보자면은 크게 여객기와 화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여객기고요. 화물만 실을 수 있는 게 화물기입니다. 아니, 그럼 여객기는 여객기고 화물기는 완전 다른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여객기는 사람만 태우지 않습니다. 사람과 화물을 태우죠. 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화물 신고 하시잖아요. 그 이제 공항 가서 체크인 하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체크인이고 이제 이게 막 몇 킬로나 될까 내 캐리어가 이런 것들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과 그 사람의 물건을 다 태운 다음에는 일반 화물을 실어줍니다. 내가 스타트업이고 내가 항공으로 뭔가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행기 부킹을 했을 텐데 그 비행기 부킹은 실제로 물건이 실릴지 안 실릴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초리 변리사님이 오늘 물건을 얼마 갖고 올지 모르잖아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네. 이만큼 갖고 올지 그냥 그 기내에 실을 수 있는 가방 하나 갖고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비행기에 부킹된 사람과 그 화물을 다 싣고 남은 공간에 일반 화물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남는 거. 네네, 남는 공간에. 그래서 여객기도 기본적으로 하지만 사람만 태워서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화물을 실어주는데 그 화물 역시도 네. 그래서 오버 차지를 내는 것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네. 봐줄 수 있는 정도가 있다는 거죠. 네. 그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여객기고요. 화물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화물만 실습니다. 정말로 그 비행기 앞에 코 부분이 열려가지고 네, 그 부분에다 물건을 집어넣거든요. 여러분들은 비행기 보통 옆구리로 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면에 그 기장이 타고 있는 운전석 밑에 코가 열리면서 화물을 이제 갖다 실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화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항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가시는 공항은 여객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공항 가시는 길에 보면 여객터미널 가기 전에 표지판이 보이실 거예요. 화물터미널이라고. 그게 그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행기는 만약에 우리나라 도착을 하게 된다고 치면은 우리나라 도착한 비행기는 여러분들을 여객터미널에 사람과 사람의 짐을 내려준 다음에 디귿자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는 그대로 유턴을 해가지고 화물터미널로 갑니다. 그래서 화물을 내려줘요 거기다가. 그래서 인천공항을 항공사진으로 보시면은 여객터미널과 항공터미널이 약간 디귿자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타는 곳 그리고 화물이 타는 곳이 나눠져 있고요. 화물터미널 안에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 우편세관 그리고 각 항공사의 이제 화물 취급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 가시는 길에 오른쪽에 보이실 거예요. 막 무슨 면세점, 무슨 면세점에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들이 다 화물터미널입니다. 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물터미널 지나서 여객터미널 가게 되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국가의 공항들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객기 같은 경우는 둘 다 들리는 거죠. 여객터미널 가서 사람 내리고 화물터미널 가서 화물을 내려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항공 운송이고요. 앞서 회차에서 말씀드렸던 해상 운송에 비하면은 당연히 빠르고 비쌉니다. 네, 보통 기본 뭐 100kg 이하일 때 얼마이고요. 킬로그램당 얼마씩 막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공 운임은 정말 수천만 원 내는 케이스 되게 많이 봅니다. 네, 급한 거 막 다 비행기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또 귀한 것들. 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케이스들 중에서는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모터쇼를 할 때나 또는 그 영암이었나 그 서킷 F3 경기 같은 거 할 때 있었어요. 이 차들이 수억 원대잖아요. 네네. 전부 다 비행기로 실려요 이것들을. 네. 하나 운송하는데 수천만 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비행기 워낙 비싸니까 네,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그렇게 되면 공항의 한쪽 구역을 막아버리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하룻밤 동안 거기 구역 안에는 수십억 수백억의 비행기들이 차들이 있다 보니까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좋은 건 아닌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업무를 하려고 이제 공항에 있는 창고에 갔더니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코를 막고 봤더니 인천공항에 있는 창고는 막 높이가 한 층이 10m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은 데에 개들이 그 케이지에 수십 미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들이 다 마취를 당해 있는 거죠. 그 해외에서 수입하는 개들은 이렇게 마취돼서 오거든요. 그 비행기 안에서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지 안에서 이제 용변 같은 걸 다 보다 보니까 막 마취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항공으로 오죠. 배로 절대 올 수 없는 것들이죠. 바다를 건너면 온도가 수십 도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컨테이너 안에서.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동물 같은 거 당연히 못 올 수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빠른 대신 비싸고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스타트업에서 취급하시는 물건을 따라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게 뭐에 적합할까? 물론 이제 포워딩 회사 거래하시게 되면 이거는 비행기를 못 보냅니다. 이거는 항공 뭐 해상으로 못 보냅니다. 이런 게 분명 어드바이스가 있긴 하겠지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취급하시는 물건에 따라서 당연히 기계 부품 이런 거는 뭐 배로 보내든 뭘로 상관없죠. 뭐 네, 그냥 급한 걸로 보내는 거지. 자, 그리고 해상 운송에 비해서는 내륙 운송도 빠릅니다. 아침에 들어온 비행기는 그날 통과해서 그날 오전에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네. 우리나라 관세청의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빨라가지고 항공은 진짜 빠릅니다. 배는 그날 아침에 배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날 거의 물건 못 받거든요. 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업체에다가 급해요 막 쪼르고 협박을 하고 뭐 거래 끝내 어쩌네 막 협박을 하셔도 그날 물건을 못 받거든요. 거의 다. 근데 비행기로 들어온 물건은 거의 웬만하면 받을 수 있어요. 네, 특별히 막 생활에서 검사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자체의 속도도 빠르지만 그것이 입항한 다음의 속도도 통관도 분류도 빠르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몇 월 며칠에 몇 시 비행기를 예약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100% 확정 부킹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잘린다고 표현하는데 그 비행기에 실리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잘리게 되면은 네. 어떻게 다음 스케줄이 배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네. 진짜 급할 때는 엄청 되게 힘들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나는 다행히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예약을 했으니까 세이프이라고 하고 퇴근했는데 네. 안 실렸다는 거죠. 다음날 출근했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럴 땐 단체로 핸드캐리 진짜로 그렇게도 해요. 네, 진짜 급하면 아. 직원을 보내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 회사 있잖아요. 네, 핸드캐리 서비스 회사를 의뢰하기도. 근데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싼 거죠. 배에 비해서인 거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항공 운송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이것도 항공 운송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화물인 거죠. 특송. 네. 세계에서 이제 베스트 회사들이 몇 개가 있죠. 뭐 DHL, UPS, FedEx 뭐 이런 이제 글로벌 탑 회사들이 있고요. 뭐 유명한 영화도 있죠. 캐스터웨이라고. 그렇죠. 페덱스 직원이 무인도에 그 영화의 초반부에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그 주인공이었던 그 톰 행크스가 자기가 관리하는 지사에 가기 전에 물건을 시계를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실제 몇 분 만에 들어오나 내가 가는 목적지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며칠이 걸렸어 하면서 막 쪼르기 시작하죠. 막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됐었었는데 어쨌든 특송회사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라는 개념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서부터 고객 문 앞까지 한 번에 우리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익스프레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스타트업에서는 특히나 초기 계약 샘플 같은 거는 이제 대부분 익스프레스를 보내집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많이 저도 실제로 보내드립니다. 업무하면서. 왜냐면은 빨라서가 아니라 간편하거든요. 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업무가 적어도 한 10개 회사가 얽히고 설키는데 익스프레스로 보내게 되면 그냥 맡기면 끝나거든요. 익스프레스로 보내서 빠르다가 절대 아니다는 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일반 항공화물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실제로. 네네네. DHL로 보냈으니까 내일 받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런 새별 배송이 아니거든요. 네.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네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언젠가는 할 것 같아. 많이 하세요. 가능한 일본 당일 배송. 네네. 가능할 것 같아.
네, 사람이 들고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빠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이런 글로벌 회사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한 사람 거를 빨리 해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당신 것만 빨리 해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스타트업 분들은 뭐 그런 샘플 같은 거를 당연히 뭐 DHL이든 뭐든 간에 보내실 텐데 이럴 때 생각하실 거는 빠르다기보다는 간편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처음에도 아마 변리사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셨지만 이제 COB 쿠리어 온보드라고 하거든요. 직접 사람이 타가지고 가는 운송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네. 특송 중에서도 진짜 특송인 거죠. 네. 그렇죠. 사람이 직접 자기가 신고하고 자기가 부킹해서 자기가 물건 들고 가서 직접 갖다 주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거를. 다른 사람 손은 안 거치고. 이게 가장 빠른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COB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근데 이건 정말 스페셜 케이스일 거예요. 진짜 급할 때, 예, 바이어가 너무 급할 때, 또 내가 사고 쳤을 때, 누가 잘못 보냈을 때, 뭐 이럴 때 같은 특수 케이스에서만 아마 이용이 될 건데 이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기로 치자면은 뭐 COB, 그다음에 항공운송과 특송운송은 빠르기를 가늠하기 조금 어렵다. 예. 특송이라고 무조건 빠르지 않다 절대로. 네, 이건 꼭 포워딩 회사 상담을 받아보시라. 네,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어디는 더 빠를 수 있고 어디는 느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항공운송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운송을 할 때는 앞으로도 이제 공항 가실 때도 조금씩 그런 거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예전에 인상이 깊었던 스타트업, 외국 스타트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까 캐리 뭐였죠? 캐리 쿠리어 온보드. 커리어 영어 있잖아요. 커리어. 핸드 캐리라는 영어도 있고요. 네. 핸드 캐리랑 뭐 커리어 네. 온 버드. 네네네. 네네. 버드. 보드 말고 이게- 버드는 새고. 기억에 남는 게 그 업체에서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다릴 수 네,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이거를 좀 실어달라. 그러니까 고객 거기 이제 승객을 통해서 좀 실어달라라고 이제 요청이 오면 네네네. 그 업체에서 그 캐리어를 다 뒤집어 깐대요. 다 뒤집어 깐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갈 승객한테 보여준대요.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험 소지가 없어야 되니까 만약에 뭘 보내달라고 해서 가방 하나 가져와서 어떤 승객이 가져가는데 그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네. 모르고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물류나 배송에서 굉장히 공격받는 포인트거든요. 여기에 뭐 분실했을 때 어떡할래? 아니면 그렇지. 이런 게 뭐 마약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할래? 네네네. 말 자꾸 나와. 당신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돈이 되니까. 실제로는 잘 안 일어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이렇게 까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 회사가 되게 급성장했다는 소식을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그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요? 네, 전 공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케이스, 그러니까 사람이 들고 가는 물건의 케이스에는 근데 여러분들 그 내 휴대폰 거의 신고 안 하잖아요. 막 되게 산 거 막 비싼 고가품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내가 뭐 갖고 있다고 신고 안 하는데 핸드캐리라는 거는 뭔가 좀 더 신고 대상 물건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는 내가 이것이 대한민국을 몇 월 며칠에 나갔다 그리고 또 몇 월 며칠에 들어왔다를 남겨야 되는 물건이 많거든요. 세금적인 문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공항에 가시면은 그 인천공항에도 세관 특파사무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거기 들려가지고 수신호로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핸드캐리 왜요? 물건은. 네? 그래야만 기억에 남거든요. 음. 다시 들어올 때도 면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음. 나갔다가 들어오는 물건은 면세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네. 아까도 제가 수입할 때는 관세라는 세금을 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갔다 들어오는 물건은 대부분 2년 이내 들어온다면 면세거든요. 네. 수입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중요한 게 나갈 때의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빙을 반드시 하고 나가시라.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완제품이 아니라 이제 일반 그러니까 조립 제품을 어느 정도 완성시키고 그걸 나갔다가 다시 완성돼서 가지고 올 때는 그럼 그게 수입할 때 관세가 안 붙는 그렇죠. 네네네. 그런 개념도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갖고 들어올 때 걸렸는데 이거 나갔던 거야라고 말을 100번 해봐도 소용없는 거고. 그렇죠. 네. 나갈 당시에 꼭 세관에 들려서 거기 세관에서 잘 안내가 돼 있거든요. 신고하는 방법. 관세사가 해주시면 제일 베스트고. 네. 그렇지 않다면 꼭 그걸 해가지고 나가셔야 된다. 제가 경험해본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 직원이 들고 나가시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네.
뭐 해외 박람회에 참가한다거나 네 이번에 우리 회사에 개발된 이 시제품 엄청나게 비싼 건데 이거를 갖다가 들고 나가시는 직원이시죠. 왜냐하면 그 직원분이 구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냥 들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세금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나갈 때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거고 이런 건 얼마짜리 물건이고 이런 거를 반드시 공항에서 미리 하면 더 좋고요. 미리 해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수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내가 지금 여기 역삼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서울세관에다가 전산으로 그냥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이내에 그 신고 물건이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선적해서. 근데 핸드캐리는 내가 물건도 이미 갖고 있으니 또 공항에 갔으니까 그 핸드캐리 물건 수출 신고할 때 이제 비행기표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보여줘. 나갈 때. 그래서 뭐 이제 그 재직증명서. 내가 A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수출 신고할 거니까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고 그 내 여권과 내 항공권과 이런 걸 가지고 신고하는 거죠. 그 물건에 대한 증빙. 이 물건이 얼마짜리 물건이고 뭐고 이런 것들. 그래서 꼭 그런 핸드캐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나가시고 들어올 때도 하시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꼭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은 대학교에서도 보통 한 학기에서 두 학기를 공부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근데 무역 운송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책임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거든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택배 받을 때 선불과 착불 개념이에요. 보낸 사람이 운송 비용 내나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역 운송은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미주,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배로 물건 들어오게 되면 40일 넘게 걸리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곳 거쳐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어디까지 내가 책임질까? 여기서 책임은 사고 발생 시의 이거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하는 것을 인코텀즈라고 합니다. 인코텀즈. 네,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정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본까지 물건을 보내는데 한국의 부산 항까지만 책임지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고 한국 사람이 일본 고베항까지 책임지는 걸 뭐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글자의 알파벳으로. 그래서 그것이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해서 그 정형거래 조건을 인코텀즈라고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생소하고 어려우실 건데 이제 뭐 당연히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 중요하다라고 인지하시고 절대로 모든 걸 내가 책임져서 안 되거든요. 그게 또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관련돼서 그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 물류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원래 물류 쪽에 계셨던 분이고. 네네네. 근데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뭔가 하자가 생겼을 때 물건에 이게 그러면 어디 구간에서 발생된 하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부셔져 있는데 이게 중국 오다 부셔진 건지 뭐 트레일러 기사가 오다가 거기서 부셔졌는지 그렇죠. 그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잘 안 돼서 그 결국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가 되게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이해관계자 A에서 이해관계자 B로 넘어가는 인수인계 시점에 서류를 보통 만들거든요. 자, 봐. 물건 이상 없지? 오케이 하고 인수인계하게 되거든요. 서류로 남아있고 그 서류가 발급되는 이상 인계한 사람은 나는 이제 터는 거죠. 이상 없다고. 그 다음부터 사고 생기면 너 책임인 거야 라는 식으로 인수인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구간마다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디 가나 책임을 잘 이렇게 제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계약서에서도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냐. 그래서 거래에서 책임을 모든 걸 다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 또 저희가 간혹가다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나라의 그 특성이 약간 무료로 하면 고마워하니까 나는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이 제공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뭔가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무료의 소스를 제공한 그분한테 가서 책임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보시면 가끔 등장하는 면책 공고라는 것들, 면책 공고. 공고. 그거를 이제 미리 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전문가랑 상담하지 않으면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면제가 되는 거죠. 내 음. 책임을 이제 지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 경중이 네. 이걸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네. 예, 그냥 나는 잘못 없으니까 책임 안 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을 다 녹여서 이제 나중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구간 그 그렇죠. 범위처럼 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다 이제 계약서에 기재해 놓으셔야 네. 되는 거죠. 그 세무사님이 전화에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FOB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요. CIF도 있고. 오, 야, 네네, 잘하시네요. FOB 조건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조건이거든요. 대표적인 착불 조건이에요. 수입자가 운송 비용을 내고 나는 한국에서 선적 한 가지만 비용과 부담을 하는 거죠, 책임을. 그래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되게 200년 넘게 오래된 규정이다 보니까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본선의 난간까지만 책임진다라고 돼 있어요. 배가 있으면 난간이 있잖아요. 네. 그 난간을 넘어가면 네 책임인 거예요. 그다음 사고 나면은. 빨리 탁 던져야겠네. 네, 빨리 던져야 돼. 근데 난간에 올라가기 전에 사고 나면 내 책임인 거죠. 실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크레인이 배에다 물건 실는데 떨어져서 난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떨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난간 맞고 바다로 떨어지면 내 책임이고 보낸 사람 책임이고, 난간 맞고 배 안쪽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받는 사람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책임 없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실제로 있고 실제 사례도 있고 이제 이거 지금 국제 재판소에 갈 정도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근데 지금 현대무역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현대무역은 난간이 없거든요, 배에. 아, 그래요? 컨테이너선에 난간이 없죠. 보통. 컨테이너. 컨테이너 실으니까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냥 막 넷박스 싣고 막 이랬으니까 난간이 있는 거고. 네. 정말 옛날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서 쓰던 규정이거든요. 네. 대항해 시대. 네. 아, 그때는 내가 배가 있어야만 무역을 할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내 배로 내가 사람 물건 실어서 보내는 때였으니까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이 하나하나가 그런 이제 책임과 위험의 분기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 항공운송에도 그게 지금 적용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규정상 항공운송에 쓸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아닌 규정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비슷해요. 네, 선적 시까지 책임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비행기에 넣냐 안 넣냐. 맞아요. 네네네. 네, 공항까지 책임진다 안 진다. 통관 비용은 누가 낸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왜 저희 업체에서도 이게 조건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네. 또 아까 제가 CIF는 이제 정확히 어떤 용어인지 까먹었는데 대부분 FOB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한테 말을 하기로는 뭐 CIF를 쓰면 우리 쪽이 부담하는 그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래요?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꽤 중요하더라고요, 조건 자체가. 그래서. 그 조금만 더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은, 기억한 김에 드리면은 뭐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물건값이라는 거는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잖아요. 네. 뭐 콜라 하나에 2,000원이다라고 2,000원인 거잖아요, 그냥. 근데 무역에서는 금액이 계속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콜라를 내가 내 부담으로 내 비용으로 운송까지 해줘요. 그럼 당연히 운송 비용을 포함해주죠. 그게 CIF거든요. 그럼 이 콜라는 CIF 조건으로 하게 되면 3,0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FOB 조건, 운송 비용을 네가 내라고 했으면 나는 그냥 물건 원가 2,000원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OB일 때 2,000원이지만 CIF라면 똑같은 물건이 다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도 그 조건이 합의가 돼야지만이 물건값이 나옵니다. 그렇겠다. 이게 원래 얼마입니다가 아니라, 아니면은 그냥 계약서에 그런 식으로 보통 쓰세요. FOB일 때 얼마입니다. CIF일 때 얼마다. 이걸 다 경우에 다 써놔요, 계약서에다가. 너가 선택하세요, 고객님. 네, 그렇게 하고 팔는 거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임 선부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가 모든 운송 다 해줘, 내 문 앞까지. 나는 받기만 할 거야. 그리고 또 유럽은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관습도 있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은요? 중국은 뭐든지 위험해요. 뭘 해도 위험하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은 정말 핸드캐리가 많을 거예요. 핸드캐리도 많고. 예, 그 조선족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은 보따리, 그러니까 핸드캐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상 운송인 핸드캐리를 많이 하는. 네네네네.
그렇기도 하고 보통 회리라고 하거든요. 여객선. 와. 네, 그것 타고 많이 움직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인천항으로 많이 들어. 네, 맞아. 인천하고 그 고향이시죠. 세무사님 무슨 제가 중국인 거죠. 뼈다귀 들고 오시고.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사고도 많고 대금 지급 거절 사고도 되게 많고요. 물건 받고 돈 안 주고 이런 것도 워낙 많고 중국은. 그래서 코트라나 우리 외교부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을 조심하라고 많이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네. 실제로 좀 그 스타트업 중에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이 제조업을 하실 때 중국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아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네. 중간에 어떤 중개인, 브로커, 그렇죠. 에이전트 네, 그런 네네네네. 분들 이제 통해서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중개 하시는 분도 잘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정말 좀 그 예를 들어서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네네네네. 이제 중국에서 제조가 돼서 넘어와야지만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신 분들한테 보낼 수 있는데 네네. 중국에서 계속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갔더니 생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진척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통지해주지 않고 중간에서 했던 분들은 이제 잘 되고 있다.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됐는데 이미 크라우드 펀딩의 마감 기한이 다 지나버린 거죠. 네. 그 배송을 못 해준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사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그런가요? CS 클레임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그 사례예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맞아요. 해주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게 있었던 이유가 그 중국 업체하고의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실제로 진짜 중국 그분 전화하셔가지고 중국의 그 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네네네. 그 중국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몰라서 다른 분한테 이제 여쭤서 이제 연결을 시켰는데 너무 비싼 거죠. 그리고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일단. 그러니까 거의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사실 좀 잘 모르는 거에서 좀 이렇게 비롯된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이제 무역이라는 거의 태생 자체가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그 경제 원리이거든요. 어느 곳이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생산하거나 싸게 좀 더 뭔가 적합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경제 원리에 의한 건데, 저는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테크 기업들도 특히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한국에서만의 시야를 좁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당연히 뭔가를 할 때 훨씬 글로벌하게 나가면은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염두하시면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뭐 예를 들면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끝날 수 없죠 이대로. 호닥호닥하지 않으시네요. 뭐 마무리 멘트를 날리시는 것 같긴 해. 아니 마무리 아니에요. 부담스러워. 아니 저희 업체들 보면 네. 이제 뭐 수입할 때 늘 선급금을 깔고 이걸 하거든요. 선급금을 깐다는 그러니까 게 미리 돈을 보내놓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막 20억, 30억씩 깔고 네. 물건을 받는데 네.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급이 맞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물건을 받은 다음에 돈을 보내주는지, 아니면 돈을 먼저 보내고 물건을 받는지. 그건 정말 케바케 같은데. 그래요? 네네네네. 그건 아마 그쪽에서 요구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그렇겠죠? 셀러 수출자 쪽에서 좀 더 힘을 갖고 있는 거래였을 것 같은데요. 네. 제조하기 위한 비용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수출 못한다고라든가. 네. 저희는 다 깔고 가는 업체들만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맨날 상당 돈이 많이 나가 있어서 저희는 맨날 이거 가질 거 아니죠? 네네네. 그거 확인을 하느라.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관세 조사에서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수입했을 때 그 비용을 갖다가 한 번에 다 버려놓고서 수입을 했다는 거니까 그걸 다 나중에 매칭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맞아. 수입 거래와 그 가지급금을 매칭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관세조사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될 거예요. 보통 관세조사도 세무조사랑 비슷하게 이제 5년에 한 번 꼴로 보통 세무조사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아까 정기조사가 그런데 네, 정기조사. 근데 관세조사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 방송이라 그렇긴 한데 네. 조금 얌체같이 지금 이게- 관세청 디스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적발이 되면 바로 안 나오고 한 3년치 5년치 자료를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업체들이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안 걸리니까 괜찮네 계속해 하다가 갑자기 3년인가 5년에 자료를 이만큼 갖고 와서 너네 여지껏 관세 안 냈지? 하면서 한 번에 이걸 땡으로 세무도 그러면 동종업계 같이 보통 하는데 그럴 때. 그때 다 같이 걸렸어요. 그쵸.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한 업체 한 케이스로 하나를 끝내는 게 아니라 예. 같이 이제 그래서 업체는 이제 그때 상당히 많이 냈죠 관세를. 우리는 하나다 이래서 근데 약간 특징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 건 갖고는 어차피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네, 그걸 몰아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치사하게. 아주 뭐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네요. 아니지 왜냐면은 한 건 다 했을 때 알려주면 음. 사람들이 더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모르고 괜찮구나.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그 정부기관이 참 문제인데 이게.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머리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인력상 여건상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케이스대로 바로바로 받지 못하고 심사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통과는 빨리빨리 해주고 사후 심사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그 법에 관세법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후 심사 원칙이어서 통과는 일단 신고 한 대로 다 해주고 세금도 그만큼만 받고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심사한다가 원칙이어서. 이상한 너무 튀는 업체들만 이렇게 딱 잡아. 네, 그렇게 앵간히 튀지 않고서 통관 단계에서 안 잡아요. 네. 그렇게 잡았다가는 물류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사사건건 다 하면. 네네네. 하루에도 인천공항 통관건은 몇만 건이어가지고 네, 그걸 잡을 여력도 안 되고요. 네. 저의 오해가 있었네요. 이게 오해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만세. 네. 네, 뭐 그렇게 되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무역이라는 거를 그렇게 너무 겁내하시거나 폐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리가 밝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 있는 펌프 일업이라는 그 오락기 아시나요? 네. 펌프 그 DDR 예전에 춤추는 다 없잖아요 지금. 어디 갔을까요 그거 다? 그거 어디 갔죠? 다 수출합니다 그런 거 다. 제가 알기로 싹 모아서 칠레 수출했다고. 칠레. 그럼 칠레에서 또 붐이 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센스인 거죠. 네, 트레이드 센스인 거죠. 이것들을 언젠가는 다 트렌드가 꺾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쓸모 없게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싹 모아서 왜 우리나라 뭐 해외에 나가면은 막 그 우리나라 마을 버스인데 그 나라에서 막 시내 버스로 쓰이고 이런 것도 막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다 트레이드 센스니까 스타트업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맞아요. 네, 국제 물류에서도 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충분히 감 잡았습니다. 뭐 감만 잡어. 하는 게 없어. 저는 감 잡는 컨셉으로. 감과 토스 전문이시고. 감만 잡어. 자, 여쭤보기는 민망하지만 그래도 소감 한 번씩 들어보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변리사님부터 좀 돌아가면서 소감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좀 그러니까 계속 말은 하는 거지만 사실은 엄청 와닿진 않아요. 사실은 그쵸. 솔직히 말하면 되게 동떨어진 분야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봤던 고객들이 어떤 이슈 때문에 혹시 관세사 아세요라고 이제 물어봤었는지는 이제 그런 느낌은 좀 알 것 같아요. 왜 이거 이제 그러니까 그 제조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 중국에서 떼오셔가지고 뭐 해서 다른 데다 수출하시고 이제 이러셨던 분이라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세적인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조금은 알 수 있고 이제 용어에 좀 친숙해진 것 같아요. 특히나 변리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관세 업계에서 관세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가 관세법에서 지식재산권이거든요. 네네. 그 물건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세금 매길 것인가 추징 사례도 되게 많고요. 관세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여가지고 나중에 아마 따로 뭔가 또 그쪽 분야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또 새로운 분야가 있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뭐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세무사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막연하게 이제 저는 세무 신고만 할 때 봤었던 뭐 F법인 뭐 그러니까 CF.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요건인지는 몰랐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실제 그 계약상에서도 그게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어떻게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저에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럼 변리사님 뭐가 되나? 네. 먼저 저도 유익했고요. 네. 다수결로 유익한 방송이었네요. 네. 저도 이제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왜 따라해요? 왜 나를 가지고 넘어가려고 해? 안 들려. 네, 좀 약간 감을 잡고 제가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좀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놓치지 않고 네. 이런 부분엔 좀 무역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또 관세사나 아니면 뭐 아까 포워딩 업체나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좀 제안해 볼 수 있고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스타트업들도 많이 무역에, 왜냐면 사실 무역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남 얘기 같고 예, 그냥. 네. 전혀 뭐 알고 싶지 않은. 본인이 알고 싶지 않은 것 그 같은데 정도는 지금. 아 근데 오늘 이렇게 반장님 해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했고요. 자꾸 네. 돌려가기. 하여튼 어쨌든 오늘 유익한 시간이고. 계속 아 진짜로 진짜 유익했습니다. 네. 네. 진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너무 유익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더 추가 질문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스타트자 10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새로운 스타트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알찬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새해 첫 방송이에요. 오늘가. 아, 아, 그 네, 청취자 이런 여러분들, 얘기 네. 해도 될까요? 네네네. 아니요? 이게 1월 3일 맞나요? 맞아요. 제 생일입니다. 오. 네, 하여튼 기억하시라고. 안 들려. 한 살 더 드셨네요. 저희 나라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왜 맨날 변호사님은 저희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인데? 이게 되게 지적 받았는데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옛날부터. 약간 강의 갔을 때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니, 투머치 겸손이셔서. 우리나라로. 네네네. 하여튼 네. 그냥 알겠습니다. 얘기해봤습니다. 1월 먼저 안 내셔도 3일은 됩니다. 네, 우리 10회 방송 일자는 우리 변호사님의 생일이고 네. 4일 뒤엔 제 생일입니다. 뭐야? 그날 녹음 없죠? 녹음만 없으면 돼. 녹음이라도 해주세요.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스타트자 10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스타트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알찬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